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4.3 연구소 소장을 지냈었고 2003년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부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찬식입니다. 역사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전공은 한국 근현대사입니다. 제주대학에서도 오랜 기간 강의를 했었고 최근에는 4.3 평화재단에서 또 4.3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이런 녹화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상당히 선생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습니다. 보고 싶은 학생들 눈앞에서 어른거릴 텐데 그래도 원격 수업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학생들 빠른 시간 내에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로 4.3은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재작년에 70주년 때 많은 행사가 있었고 이 제주 4.3 사건이 이게 단순히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냉전이 빚어낸 사건이란 것이 전국의 여러 시민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침 또 올해로 올해 2020년도에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한국사 교과서에 4.3 사건의 내용이 상당히 소상하게 잘 수록이 됨으로써 자라나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 4.3 사건의 진실을 좀 더 가깝게 그렇게 다가가서 이해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저는 오늘 4.3의 그 배경으로부터 그다음 원인, 그다음 발발 전개 과정, 그리고 4.3 사건 이후의 그 해결 과정, 그리고 4.3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좀 개척해 나가야겠는가 하는 미래 비전까지 오늘 이 50분 동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 4.3의 그 정의를 먼저 좀 이렇게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2003년도에 정부에서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제 발간이 됐는데 거기 그 결론에 보면 이 4.3 사건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 3.1절 발포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경찰과 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 선거, 그다음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기치로 48년 4월 3일 새벽에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를 했는데 이 무장봉기를 거쳐서 54년 9월 22일에 한라산에 출입을 못하게 했던 그런 금족되었던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 그리고 토벌대의 아주 강력한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붉은 글씨로 써놓았는데 4.3 사건의 정의에서 주어와 어떤 서술어를 보게 되면 앞에 많은 내용들은 이런 주어 서술어의 기본 문장을 이렇게 좀 꾸며주는 내용이고 결국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4.3 위원회에서 발간한 진상조사 보고서는 2000년도에 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4.3 특별법은 지금까지 묻혀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실상을 드러내고 그들의 그리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런 국가의 시책을 담은 그런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진상조사 보고서는 지금까지 묻혀져 왔던 수많은 주민들의 어떤 죽음의 실상을 드러내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 보고서의 결론에 따른 4.3의 정의는 이 4.3의 어떤 성격을, 역사적인 성격을 따지자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실상을 이걸 밝혀내는데 큰 목적이 있는 그런 속에서의 사건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4.3 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따지는 소위 말하는 사건의 정명의 과정은 앞으로의 좀 더 많은 작업을 거친 뒤에 이루어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4.3 평화공원에 가서 보시면 처음 도입 부분에 백비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그 백비에 아무 내용도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성격이 규명된 4.3 사건의 정명은 그 백비의 이름이 새겨지는 일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걸로 생각합니다. 4.3의 배경으로부터 원인, 전개 과정들을 아주 간단하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4.3의 배경에서 외부적인 요인을 볼 필요가 있는데 세계적인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이 빚어낸 사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5년에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해방된 뒤에 곧바로 독립국가가 건설될 걸로 기대했지만 그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2차 대전에 승전국으로 참전했던 미군과 소련군이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남과 북에 들어와서 주둔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단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가인 일본이 분단되고 일본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데 일본은 오히려 미국의 보호 속에 거의 5년여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자주적인 그런 국가로 다시 태동했고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가 분단이 되는, 그래서 일본의 분단을 대신한 십자가를 져버리는 참 어이없는 그런 일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통일민족국가의 수립 방향을 두고서 정치 지도자들 간에 여러 가지 노선이나 이념의 그런 차이를 두고 서로 조화롭게 대화를 통해서 합일화를 이루기보다는 좀 대립을 해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47년 3월서부터 트루만 독트린을 계기로 해서 유럽에서부터 서로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내에 미국과 소련이 나누어서 통치하던 이와 같은 그런 모양새가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두 번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했던 신탁통치안을 둘러싼 또 내부의 갈등, 이게 결국은 아무런 그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우리는 분단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해방 3년 만에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에서는 또 다른 정부가 수립되어 버리는 분단이 고착화되는 속에서 4.3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4.3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립과 남북의 분단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다. 바로 48년 4월 3일이 이 분단으로 가는 냉전이 이제 심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빚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배경으로는 전후에 제주도 내에는 7만 명 가까운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철수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노동을 하거나 많은 어려운 생활을 했던 6만 명에 가까운 제주 사람들이 청년 장년 중심으로 제주도로 돌아옵니다. 아주 부푼 꿈을 새로운 이 어떤 나라가 독립국가가 만들어질 걸 기대하면서 돌아왔겠죠. 제주도 내에는 일제 때 항일 독립운동을 진짜 가열차게 추진해왔던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곧바로 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인민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제주도 내에서 치안, 행정, 교육 등의 자치활동을 주도해 나갑니다.
1946년 12월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제주도의 인민위원회가 반일제투쟁의 선봉이었던 지도층으로 구성되었다. 최근에 우익단체와도 격렬한 대립 없이 자주적으로 도내를 지도하고 있다. 이런 그 기사를 실었는데요. 제주도가 인민위원회 중심으로 상당히 자율적으로 아주 평화롭게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 비슷한 그런 형태로 제주도의 그 어떤 모든 그 일들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38선 이남 제주도까지 미국 군인들이 미군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45년 11월 9일에 미국 군인들이 제주도에 도착하면서 미국 군인들이 이제 본격적인 군정 통치를 시작합니다. 미국 군인들은 제주 도정과 경찰 요직에 일제 때 관리를 기용했습니다. 물론 해방 후의 첫 도지사는 상당히 제주도 사람들에게 그 신망이 높았던 박경훈 씨와 같은 분을 도지사로 세우기도 했겠죠. 근데 서서히 일제 때 좀 뭔가 타협을 했던 그런 관료들, 그리고 경찰 출신들이 기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46년 8월 1일에는 지금의 우리 행정구역인 제주도로 승격이 되면서 군사력인 경비대 구연대가 창설되고 또 경찰력이 증강되면서 외부에서부터 서서히 경찰 인원이 보강되고 그런 과정을 밟아갑니다. 근데 46년도 10월에 대구 지역을 비롯해서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총파업이 전개되고 남로당 중심의 그런 활동이 결국은 미군정의 탄압을 받게 되는데, 제주도 인민위원회에 대해서도 결국은 인민위원회의 자율적인 통치를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미국 군인들이 직접 통치를 행해가는 속에서 결국은 인민위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미국 군인들이 제주도 통치를 참 잘했다면은 아마 제주도민들도 미국 군인들의 그 입장을 많이 따랐겠죠. 근데 46년의 상황을 보니까 일제 때나 행했을 법한 미국 수집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게 실패하고요. 그 다음 실업률이 급증합니다. 일본에서 6만 명 가까운 사람이 왔는데 이들의 어떤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은 일본과의 교역, 그 다음 한반도 남부 지역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해왔었는데, 미군정 시기에 일본과의 교역을 일단 밀무역으로 단정하면서 이거를 차단시켜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제주도에 어떤 생필품이 부족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떤 경제적인 그 기반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46년도에는 콜레라가 유행하고 또 47년 1월 달에는 법한 출신, 저쪽 서귀포 옆에 법한이 출신 그 제일동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일본에서 그 전기 자재를 이 복시환이라는 배에 싣고 오는데, 이게 경찰 당국에 의해서, 미군정 경찰에 의해서 이걸 밀무역으로 단정해서 여기 있던 자재들 전부 다 압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몰입애들이 이 복시환에 실려 있던 자재들을 빼돌려버리는 그와 같은 비리 행위가 저질러집니다. 이 복시환 사건으로 해서 47년도 2월 달에 당시 제주도 치안 책임자였던 신우균 감찰청장이 파면당하는 상황까지 전개됩니다. 그래서 믿었던 미국 군인이 통치하는 이 미군정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그 실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속에서 3.1 사건이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47년 3월 1일 날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는데, 이때 시가행진을 구경하던 관덕정 쪽으로 가던 그 군중들에게 이 시가행진을
하던 사람들 향해서 발포한 게 아니고 이걸 소위 데모를 구경하던 군중들에게 경찰이 총을 발사해서 민간인 6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죠. 당시 오연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북교 졸업생과 그 다음에 도두리의 그 아녀자,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제주도 내에서는 이 3.1 사건을 계기로 해서 3월 10일서부터 제주도 전체 직장의 거의 95%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미군정 당국은 이 총파업이 남로당의 선동이 있다고 해서 이게 탄압으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도지사도 제주도 사람 믿지 못하겠다. 경찰도 제주도 출신을 믿지 못하겠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 외지인으로, 그리고 제주도 경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응원 경찰이 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서북청년회, 북한에서 월남에 내려온 서북청년회원들이 대거 제주도로 파견되어 오면서 제주도가 상당히 아주 민심이 흉흉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1년 동안에 2,500명이 구금되는 상황이죠. 서북청년 단원들이 테러와 횡포를 일삼아가지고 민심을 자극하고 경찰의 고문이 잇따르고, 이런 과정에서 48년 3월 달에는 일선 경찰지서에서 조천지서하고 그 다음에 모슬포지서에서 2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극도로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4.3의 발발 원인을 4.3 사건이 발발한 이후에, 4.3 무장봉기 이후에 6월 달에 제주도에 파견되었던 광주의 기자, 호남신문 기자인데요. 이 기자가 남긴 동란의 제주도라는 이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왜 이런 무장봉기를 일으켰을까 보니까 제주도에 이 구한말의 이재순환, 방성칠란, 일제때 3.1운동, 해녀투쟁과 같은 밀란과 항일운동, 저항의 역사가 아주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이 상당히 교육과 문화 수준이 높다. 특권층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다. 균등한 그런 어떤 그 사회 구조를 갖고 있고 공동체 사회이다. 이주민들이 만약에 제주도에 왔을 때 제주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배타적이었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주도민들과 같이 일하면 환영하고 그들이 활약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4.3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 육지에서 왔다는 경찰과 서청 단원들은 제주도의 역사 문화를 무시하고 빨갱이 섬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상당히 제주도를 억압해버리는 그런 속에서 제주도민들이 이에 대한 반발감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 기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당국에서는 4.3을 남로당의 직동이라고 하지만 왜 제주도민들이 거기에 끌려갈 구실을 주었는지 이 당국의 처사가 문제다. 육지 토벌 때와 서청이 철수하고 당국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과 검찰 등 외부에서 본 원인을 보면 신천지의 조덕송이라는 기자는 남로당의 선동만으로 모든 도민이 다 총대 앞에 가슴을 내밀 것인가? 제주도 사건은 조선의 축도판이다. 그 다음 검찰총장을 당시 지내고 있던 이인 씨가 제주도 왔었는데 고름이 제대로 든 것을 좌익 계열에서 이걸 터뜨린 것이다. 이게 4.3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350여 명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원들이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12개 경찰지서와 서청 등 우익단체 요인들의 집을 습격해서 12명을 죽이는 이런 또
이 1년 전에 3.1 사건으로 죽고 그다음 또 경찰에서 고문치사했던 이거에 대한 또 반발감으로 결국 무장대가 4월 3일 새벽에 12명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바로 또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무장대는 계속 1년 동안 전개되었던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 그리고 48년 5월에 예고돼 있던 단독선거, 그리고 선거 이후에 수립될 예정이었던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의 통일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그 슬로건까지 내걸어서 이 하나는 탄압에 대한 저항, 그리고 통일 지향적인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미군 정당국은 이를 처음에는 치안 상황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이게 수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본격적으로 군인들에게 진압을 명령하게 됩니다. 당시 제주도에는 경남 하동 출신의 김익렬 중령이 구연대장으로 있었는데 김익렬 중령이 맨스필드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4월 말에 한라산의 무장대 사령관 김달삼과 직접 만나서 평화협상을 벌이겠다고 하고 직접 목숨을 내걸고 김달삼을 만나러 갔습니다. 협상은 어느 정도 충분히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김익렬과 김달삼 간에는 협상이 체결이 됐지만 미군 정당국이 이를 결국은 거부하면서 이 평화협상은 결렬됩니다. 그리고 협상을 추진했던 김익렬 중령은 결국은 강경한 미군정 당국의 입장에 따라서 교체되어 버립니다. 결국 한라산 무장대는 5월 10일에 전국적으로 치러졌던 50선거를 강력하게 거부해 나갑니다. 제주도의 3개 선거구 가운데 북제주군의 2개 선거구가 투표율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5월 초에 당시 미군정 수뇌부가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왼쪽 두 번째 분이 미 군정장관 딘 소장이고 맨스필드 제주 군정장관이 보이고요. 그 다음 조병욱 경무부장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검은 제복 아주 당당하게 서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국방색 옷 군복을 입은 청년 장교가 김익렬 구연대장입니다. 이미 이 사진에서 보듯이 김익렬 연대장의 인상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찌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병욱 경무부장은 아주 당당한 모습입니다. 조병욱 경무부장은 미군정 수뇌부에 제주도의 강력한 그런 진압을 그렇게 건의했고, 김익렬 연대장은 진압만이 능사가 아니다. 선무작전, 좀 달래주는 작전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시했는데 결국은 조병욱 경무부장의 강경 진압 작전이 채택이 됩니다. 예, 아주 평화로운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는 어린애들, 그 다음에 아녀자들, 이들은 50선거를 거부한다고 마을에서 아예 한라산에 가까운 오름지대로 피신한 당시의 모습입니다. 48년 5월 12일 그 바로 직전의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미군정 당국의 강경 진압 작전 채택에 따라서 김익렬 연대장의 친구인 박진경 연대장으로 교체가 되는데, 박진경 연대장은 김익렬의 권고도 무시하고 미군정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아주 강력한 진압 작전을 펼칩니다. 결국은 부하 장병들에게 6월 18일 날 암살당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바로 박진경 연대장의 추도식 장면입니다. 예전 그 구연대가 주둔했던 농업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현대 장병들 가운데는 미군정 당국의 강경 진압작전에 반발해서, 그리고 박진경 연대장이 주도했던 그 진압작전 방침에 반발해서 탈영해버리는 그런 장병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무기를 들고 한라산의 무장대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탈영했다가 결국은 잡혀서 총살당하는 그 탈영병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됐고 이승만 정부는 10월서부터 경비사령부를 설치해서 강력하게 제주도에 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월 17일에 해안선에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폭도로 간주해서 총살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포고문이 발표됩니다. 구현대장 송요찬 소령의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여수주둔 14연대 병력이 제주도에 파견되기로 됐었는데 이들 가운데 제주도 파견을 반대해서 여수 순천 지역에서 군인들의 무장봉기가 발생합니다. 소위 10월 19일에 발생했던 여순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을 진압한 뒤에 미군정 당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에 강력한 진압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순 사건 때 처음 내렸던 계엄령이 11월 17일 날 제주도에 선포됩니다. 이때로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아주 끔찍한 초토화 작전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붉은 부분 해안에서부터 5km 이상을 이렇게 한번 가상으로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이 붉은 지대에 출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폭도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냥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원만하게 해안지대로 이렇게 소개작전을 펼치고 해안지대에 온 사람들 잘 관리해서 다시 또 이게 진압이 되면 고향으로 돌려보내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끔찍한 살상의 그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요번에 발간된 4.3평화재단의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에 희생자 확인된 14,400여 명의 그 사람들을 각 마을별로 이렇게 몇 명이 희생되는가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중산간 가실이랄까, 그 다음에 저 노형 같은 이런 중산간 마을들에서 엄청나게 500명이 넘고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진압을 주도했던 구현대 군인들이 농업학교 막사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이번에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거의 50명 이상의 집단 희생이 발생했던 지역들, 그 읍면별로 거의 25군데 정도 이런 집단 학살 사건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번에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 각 사례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그 집단적으로 죽었던 이때 학살당했던 그 희생자 이름들도 이번에 전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유명한 사건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도 많이 보입니다. 제주읍까지 해서 25군데. 그리고 가해 주체를 보면 경찰, 그 다음 군부대가 상당히 많고, 일부는 세왈이나 그 다음 성읍리, 그 다음 남원리 이런 데서는 또 무장대가 마을을 습격해서 또 수많은 주민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48년 11월서부터 49년 2월까지 전개되었던 그런 집단 학살의 사례들입니다. 14,000명 가까운 희생자 이분들을 전부 날짜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보시듯이
48년 11월, 12월, 49년 1월, 2월에 희생자가 거의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주공항에서 집단적으로 학살 안매장되었던 시신을 수습할 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그때 발굴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 유해를 발굴했는데 상당히 이 끔찍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이게 좀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것도 어찌 보면 묻혀졌던 4.3의 그 진실을 드러내 보이게 했던 그런 4.3 진실 규명의 한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49년 3월에 가서야 김익렬이 그렇게 주장했던 진압과 선물을 병용하는 작전이 1년 뒤에 가서야 전개됩니다. 이미 15,000명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49년 6월에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가 죽으면서 무장대는 거의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또 1년 뒤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54년 9월까지 무려 7년 7개월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 많은 죽음이 이 제주도 이 작은 섬에 쭉 있어 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죽했으면 마을에 한라산으로부터 내려오는 폭도를 막겠다고 성을 쌓았는데 이 이연대 군인들이 본인들이 여기 왔다가 남긴 앨범에 수록된 사진인데, 죽창을 들고 마을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남자 청장년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여성들이 이렇게 죽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해병대 3기 사기생들 1,500명, 3,000명이 제주도 출신으로 오롯이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되는데, 이때 제주도 여성들도 해병대에 참전했습니다. 해병대 참전과 4.3과의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군에 간다는 것은 제주도에 있으면서 빨갱이로 취급받으면서 결국은 어이없이 죽어나갔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참전함으로써 오히려 빨갱이의 그 오명을 벗겠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4.3의 해결 과정과 그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서 이 강의를 좀 이렇게 뒤에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4.3 발발한 지 4.3이 이제 종식이 된 지 거의 6년 뒤에 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어떤 민주화 운동의 효시라고 볼 수 있죠. 제주도에서도 4월 26일서부터 관덕정 앞에서 제주 대학생들과 제주도 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4.19 혁명 과정에서 제주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4.3 진상규명 동지회가 만들어졌는데, 4.3 진상규명의 어찌 보면 4.3 진상규명 움직임의 첫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줄에 그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지난번에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지내셨던 이무교 선생이십니다. 당시 4.3 진상규명 동지회는 제주신보 60년 5월 26일자에 광고를 냈는데, 인간의 탈을 쓴 야수와 같은 행위로서 양민학살, 방화 등을 자행한 주동자와 졸도들을 고발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서 죄 없이 죽어간 원혼을 위령해야 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그런 호소를 했습니다. 결국 당시 국가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양민학살, 방화 등을 자행했던 군인, 경찰, 주동자, 졸도까지도 고발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까지 주장했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4.3 특별법에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4.3의 해결 과정에는 가해자 처벌 내용은 없습니다. 60년 당시에 이 4.19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절절한 모습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80년대로 들어와서는 제주대학생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운동이 전개됐습니다. 1989년에 제주대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가도 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시민회관에서 41주기 4.3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진상규명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4.3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민일보는 4.3 말한다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런 모습들, 학생들, 시민단체들이 이런 추모제를 열었고, 그 다음 유족들도 이렇게 모여서 추모제, 위령제 한번 열지를 못했는데 신상공원에 모여서 이렇게 위패를 진설해 가지고 여기서 위령제를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학생 시민단체가 열었던 추모제와 유족들이 열었던 위령제를 이걸 서로 통합을 해서 1994년에는 합동위령제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생각을 달리하고 뭔가 해결 방식에 대해서 입장이 달랐던 이런 두 대표적인 단체가 합동위령제를 열었다는 것은 4.3의 해결 과정에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통합의 노력, 공동체적인 어떤 그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1999년 4.3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8년도에는 4.3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당시 신상공원 입구에 방사탑을 이렇게 세워놓기까지 했습니다. 4.3 회원 방사탑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2000년에 4.3 특별법은 만들어졌고, 이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됐고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현재 이 4.3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신고 접수되어서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은 14,532명, 최근의 자료입니다. 그 다음 유족은 8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4.3 사건의 인명피해는 대체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4.3 특별법 제정되어서 서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3년 10월 15일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과시킬 때 당시 위원장이었던 고건 총리의 모습입니다. 이때 채택 통과되었던 진상조사 보고서 표지입니다. 이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에 와서 10월 31일에 직접 대도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2006년도 4월 3일에는 처음으로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위령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2년 뒤에 대통령께서 추념식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4.3 해결 과정에서 우리들이 얻는 교훈은 노무현 대통령이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서명식을 할 때 그때 발언했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4.3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큰 아픔을 딛고 과거사 정리의 보편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서 극복해 나가는 모범을 제주도가 보여주었다. 4.3 해결 과정이 갖는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3 사건은 어떤 역사적 위상을 갖겠는가? 저는 이만열 교수님이 2018년도에 제주 포럼에 와서 기조 강연을 하셨는데 4.3은 한국 근대사에서 동학농민혁명, 3.1운동, 해방 이후에 4.19, 광주 5.18, 6월 민주화운동, 촛불혁명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민주화의 운동선상에서 아마 4.3도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4.3을 이런 역사 속에서 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4.3을 통해서 어떠한 비전을 볼 수 있겠는가? 4.3이 우리 현실을 사는 우리들과 그다음 미래를 살아갈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4.3은 제주도에 가해졌던 외적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공동체 자치와 그리고 당시에 분단되어 있던 이 한반도 상황에서 통일을 지향했던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반국가적인 모습이 있다. 그리고 폭력이 이게 악순환되었다.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뒤에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다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가치가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은 시민들이 무장을 해서 직접 계엄군하고 싸웠던 그런 모습 자체도 거룩한 민주화 운동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3은 아직도 이와 같은 어떤 무장봉기의 모습, 무장봉기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런 과정 자체를 이거를 아주 어떤 저항의 정의로운 저항의 모습으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좀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자와 후자가 아직도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공동체는 이러한 이념의 대립, 그 다음 4.3을 통해서 빚어졌던 어떤 가해와 피해, 양극단, 이걸 극복하고 미래지향의 가치를 만들어 내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4.3은 이념과 분단 극복의 모델로 우리 대한민국의 제주도의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조일손 무덤입니다. 예비검속 때 돌아가신 분들 무덤인데 백할아버지를 한 자손된 마음으로 공동체적으로 모시는 참 아름다운 제주도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4.3 해결 과정에서 주는 백조일손 무덤이 주는 교훈은 공동체적인 관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학위리의 영무원입니다. 여기에는 독립유공자, 6.25 전사자, 월남전 전사자, 그 다음 4.3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누구한테 죽건 간에, 군인 경찰한테 죽건 사내 무장대한테 죽건 간에 다 같이 한꺼번에 여기 모셔놓은 그런 추모 공간입니다. 이 영무원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4.3 해결 과정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무원의 추모글을 보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용서한다.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아주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권한익 교수는 이 영무원에 방문을 한 다음에 4.3 집단 희생을 통해서 이 죽음 자체가 냉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동체가 이걸 서로 관용하는 이 모델은 좌우 그 다음 극단적인 양극단의 모습 이거를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길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제3의 길로 그렇게 제시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원래 추념식 참석한 다음에 이 영무원을 직접 방문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4.3 72주년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좀 따져보면서 강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4.3은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발설조차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화 시대를 겪으면서 4.3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이다, 무고한 죽음이다, 무고란 얘기는 아무 허물도 없이 영문 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래에는 이 4.3의 죽음은 뭔가 의미와 가치를 갖는 죽음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대의 공동체 발전과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대신 죽어간 죽음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국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순국에 못지않은 죽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3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진정 과정에서 진정한 자치공동체 건설과 통일지향의 현대사로 기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8종류의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4.3의 역사를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단원에 포함을 시켜서 과거의 이념적 기술에서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역사적인 서술, 당대의 시각과 인식의 근거에서 하고자 하는 상당히 많은 역사학자들이 4.3에 대한 한국 현대사에 대한 그런 연구 성과가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4.3은 그냥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거부한 폭동과 반란으로만 매도되는 게 아니고, 제주도민들의 정의로운 저항, 단독 선거를 거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지향했던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한국사 교과서 하나 이렇게 좀 사례로 보여드리는데, 저기 대한민국의 발전 첫 번째 절에 보시면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 제주 4.3 사건 단원이 아주 명확히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4.3 사건이 벌어지다 해서 3.1 사건 이후서부터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4월에 무장봉이 일으켰던 내용, 그리고 이후에 경찰 군대가 이제 무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던 사건으로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 교과서는 이 교과서가 해봤자 30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사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2페이지에 달라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 제주 4.3 사건이란 그런 내용을 4.3 유적이랄까,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 다음 가운데 보시면 4.3 사건의 연표, 주요 사건 이런 거 쭉 정리해 놓은 이런 교과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판사 말고도 다른 출판사 내용들도 보니까 이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진상조사 보고서 만들어지고 대통령 사과하고 기념일 만들어지고 했던 이 진상규명 과정이 자세히 서술되고 있습니다. 순이삼촌, 지슬과 같은 문화예술 작품, 그 다음 여러 유적지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진실, 처참한 과거를 훌륭하게 극복해온 과정에 대한 교육이 아마 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로 기대합니다. 이제 이러한 교과서를 읽는 청소년들은 평화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함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4.3의 이해 이 강의를 통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4.3 배경으로부터 전개과정 결말, 그리고 이후의 해결과정, 미래비전까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직접 이렇게 대면하면서 강의를 안 하니까 좀 뭔가 어색하고 말도 조금 더듬어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 화면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참 기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이 4.3을 통해서 진짜 보편적인 가치를, 그리고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게끔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노력해서 같이 거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진상조사 보고서 2권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게 2003년도에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입니다. 본문이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4.3 사건의 총체적인 진실을,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되었던 실상을 아주 이걸 집약적으로 담아놓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서 대통령 사과 그리고 많은 명예회복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또 하나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2007년도에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서 추가 진상조사를 4.3 평화재단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4.3 평화재단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마을별 희생자 실태 전수조사를 한 거를 이거를 총체적으로 담아놓은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특별히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대로 집단 학살지 어떤 그런 실태도 다 분석을 해놓았고, 여기에 보시면 교육계 피해 실태도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 교육계 피해 실태 내용 가운데는 수많은 학생과 당시 선생님들이 4.3 때 희생되었던 그런 실상도 많이 표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2차례 예전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들도 많이 참고를 해서 집약해 놓은 그런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3 관련된 또 책이 아주 제주도 출신 고진숙 작가가 지은 책인데 제주 청소년을 위한 제주 4.3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그림과 더불어 4.3 사건의 진실을 아주 진짜 요약도 잘 해놓았고, 그리고 쉽게 4.3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끔 평이한 문체로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바로 원래 발간된 책인데 학생들에게도 많이 권했으면 합니다.